오늘은 살짝 특집입니다. 투기꾼 영화가 나왔다길래 영화 리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원래는 예고편을 보니까 너무 뻔한 내용이라서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평론가들이 써놓은 걸 보니까 너무 엉터리인 것 같아가지고 직접 보고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 영화 생각보다 할 말이 많습니다. 이번 방송은 100% 완전히 스포일러이고요. 물론 반전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영화를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승세와 투기꾼들 특집 209회 시작합니다. 우리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수집하기 위해 검색하고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한 주요 정보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찾아볼 순 없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전 세계에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보들도 신속하게 번역이 되어서 한 곳에 모아주는 그런 웹사이트. 어디냐고요? 블록체인 허브. 메이저 기업들의 자료들과 국내외 전문가, 유튜버들의 핵심적인 콘텐츠를 바로 여기 블록체인 허브에서 한 번에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 블록체인 허브를 검색하세요. 국가 부도의 날 보고 왔습니다. 일단 20대 때는 사실 하루에 영화를 한 3편씩 보면서 리뷰를 엄청나게 쓰고도 했었는데 제가 고어 영화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안 하게 된 이유가 좀 있는데 제가 직접 연기 학원 그 외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었나? 하여튼 거기 나오는 안홍모 하여튼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사이더스 IHQ 산하에 있는 연기 학원을 제가 좀 다녔어요. 나이 먹고. 연기 한번 해볼까라는 것도 있었지만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 연기도 해보고 작은 단편 영화도 만들어 보고 나름 그쪽 방면의 끝단에 다가가려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노력을 막 하다 보니까 힘에 부치다가 결국 흥미를 좀 잃어서 영화를 잘 안 보게 됐는데 안 보게 된다보다는 이제 봐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게 또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조금 열심히 편집도 해서 유튜브에 있는 관종들처럼 조회수 어그로도 해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시간이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편하게 오늘 방송은 즐기고도 느끼고도 하여튼 재밌게 방송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나름 또 장면 전환 같은 거를 좀 열심히 넣어드리도록 하지요. 자, 내용은 다들 아시죠? 한국이 IMF를 맞은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 무능한 관료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열심히 연출을 했고요. 이 감독은 그 와중에 좀 정의로운 공무원도 있었다. 그게 김혜수죠. 공무원? 한국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이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공무원이라 보면 되죠. 그리고 선물 옵션을 할 줄 알았던 유아인이는 대박이 난 투기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허준호죠. 제가 이 영화를 리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이 영화가 마치 무슨 지금의 헬조선을 만드는 계기가 IMF 때 무능한 관료들 때문이었다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했으니까 되게 나쁜 악의 축 같은 걸로 표현이 되곤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 선과 악을 구분짓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오늘 방송의 골자는 이겁니다. 어차피 공부 안 하고 답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런 계층에서 살게 된다는 거. 즉 허준호는 노동자 계급이죠. 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열심히 사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노력이 제대로 된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뭐 선절매 못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 좌우지간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각 캐릭터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관련된 사건들과 액션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방송을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것 내용들과 제가 해석해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일 것이다. 제가 장담을 해드리죠. 이 영화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나오는 두 사람 중 하나, 김현수입니다. 캐릭터 이름은 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다 그 배우 이름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뭐 또 한 명은 당연히 그 악역으로 나오는 조우진이죠.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나라가 망할 거라는 분석을 보고 무능한 윗대가리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날카로운 조언을 날리는 월급 받고 일하기에는 좀 아까운 뭐 그런 공무원으로 김혜수가 열연을 합니다. 97년도에 한국은행에 이런 똑똑한 유니트가 월급을 받고 앉아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영화 속에서는 IMF는 사실상 미국 놈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위기가 닥친 것을 기회 삼아서 아주 그냥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작정하려고 들어온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라거나 좋다거나 그렇게 구분지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하에 살고 있는 이 국민들은 그냥 무조건 그 시스템에 따라야 되는 거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만들면 뭐합니까? 이 영화는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돈을 벌어야겠죠. 영화조차가 이미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IMF를 악당으로 설정해서 이 영화 속에서는 김혜수가 착한 놈이고 IMF라는 악당에게 저항하는 뭐 투사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김혜수가 IMF 구제금융을 받는 거에 반발을 하고 그 대신에 하자고 제안했던 게 완전 엉터리였죠. 일본이나 뭐 우방국에 돈을 꾸자고 했던 겁니다. 그걸 듣고 조우진이 대폭소를 하면서 장난하는 거냐, 하고 뭉개고 넘어가는 장면에서 저도 솔직히 같이 대폭소를 했습니다. 뭐 ABS가 웬 말입니까, 솔직히. 그리고 어떤 기자가 제가 어저께 방송이었나요? 월요일날 아침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이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계일되던 그 방송 말미에 어떤 기자가 나와가지고 이 국가부도 사태 영화에 대한 비평 같은 걸 했는데 이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 간섭을 해서 한국이 일본에서 돈을 꾸는 걸 못하게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걸 듣고 이제 김어준은 이거 들으니까 덜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저는 김어준의 굉장한 열렬한 팬입니다.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게 된 계기가 다 김어준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이란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가 뭐하러 대한민국 같은 변방 국가를 살려줘야 되느냐. 여기서 일단 답이 없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6.25 전쟁 때 괜히 껴가지고 중국하고도 제대로 붙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자국민을 죽여버렸던 게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란 땅입니다.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아무튼 결과론만 보면 그래요. 그런 나라를 도와주는 건 일단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또는 뭐 그런 식이면 뭐 방해하지 마라. 괜히 IMF 같은 거 갖고 와서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런 데서 재뿌리지 말고 그냥 관망이라도 했으면 미국이 좀 덜 나쁜 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시점에서 미국은 한국을 고의로 망하게 하려고 했다던가 집어삼키려고 했다던가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이 된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읽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망했어야죠. 지금 우리 2018년 현재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부터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이걸 제가 금융식민지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과거 방송 정주행하신 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던 20세기형 신식민지 개척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재밌는 영상 같은 걸로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해하면 되게 별거 아닌 건데 아무튼 달러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화폐죠. 이걸 이용해서 전 세계를 사실상 금융 식민지화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브레튼 우즈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하시면 됩니다. 뭐 조만간 이거 특집으로 다룰 거니까 뭐 그때 기다리시면 되고요. 공부 안 할 놈들은 그렇게 하면 기다리면 된다. 한국같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나라. 이제 갓 전쟁이 끝나서 이제서야 건물이 하나둘씩 지어지고 도시라는 게 생겨난 그런 신흥국, 그죠?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에서 금융이라는 걸 알 게 뭡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혹시 아마존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뭐 스마트폰, 전자결제, 핀테크, 블록체인 뭐 거기까지도 안 가고 이 원시인들은 이메일이 뭔지를 아나? 사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인들을 그렇게 해보겠어요? 안 그렇게 해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입장 바꿔놓고 봐도 여러분들 아마 아마존 원주민들이 빤스만 하나 걸치고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멀뚱멀뚱 뭐 죽창 같은 거 들고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요? 집에 데려가서 키워주고 보호해줄 겁니까? 뭐 콜레라 걸린 사람은 아닐지 병균을 옮기진 않을까? 최소한 영원할 줄 아는가?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깊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신기하다. 근데 저 사람 여기 왜 있지? 저 사람과 악수하면 괜히 저 사람 무슨 병균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미국은 세계 패권 유지 시스템을 IMF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유지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전에 틀린 말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 성가시게 이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게 미친 듯이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홍콩 뭐 줄기차게 파산하고 있다가 한국 차례가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안 했으면 왜냐면 이때 시기가 이제 이 달러 패권 지위가 이제 막 태동하고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라는 게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상상 자체를 국가기관에서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슈퍼 천재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안 했으면 미국의 투자 자본들이 이 IMF가 아주 잔혹하고 악독하게 한국을 컨트롤하려고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투기 자본들이 유동성을 공급해 줄 리가 없었으니까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악랄해 보이는 거죠. 영화에서 그렇게 연출을 했어요. 근데 만약 IMF 같은 악독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유리한 것들만 다 장치를 걸어놓고 보호할 거 다 보호하면서 돈은 우리 보고 내라고 하네. 유동성 공급만 하고 뭐 니네 나라 잘 살 때까지 기다리라고?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장기 침체, 장기 망함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영화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실제로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IMF를 맞고 나서 환율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뭐 몇 년 뒤에 바로 됐잖아요. 자, 두 번째는 김혜수가 하자는 대로 한국이 IMF가 아니라 당시에 달러가 엄청 많았던 일본에게 돈을 꿔서 급한 불을 껐다 하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을 거다?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간섭을 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일본의 손을 벌리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바보입니까? 일본이 돈을 그냥 꿔줘요? 일본이 그때 당시 이제 잃어버린 20년 시작했어가지고 걔 아작났을 때 그때 시기였는데 이때도 하고 그때 한국 다시 삼켜도 부족할 판국에 미국이 그나마 커버를 해서 야 건들지 마 여기 내 거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둘 다 나쁜 놈인데 개념적으로 보면 둘 다 나쁜 놈인데 차라리 좀 덜 나쁜 놈들에게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뺏기고 부동산 뺏긴 거 정도예요.
우리의 이웃나라 대한민국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로 삼았던 게 좀 미안하니까 이번엔 좀 덜 무리한 조건에 달러를 꿔줘야지 일본이 뭐 이럽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혜수가 뭐 ABS 뭐 이런 거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극 중에 정의로운 척하면서 알고 보니까 친일파였어. 나라를 미국이 아닌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게 지금 대안이라고 내놓은 건가? 저는 그랬습니다. 좀 그래요. 자, 다음. 자, 조우진. 이 영화의 빌런이죠. 이 조우진이라는 배우는 내부자들에서 제대로 한번 잭팟을 맞고 인생 역전한 그런 배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게 배우가 되었든 운동선수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인생은 한 방이고 운입니다. 근데 누차 강조드리지만 그 운에 노출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크게 세게 한 방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돈이 따라붙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운에 노출되지도 않고 그냥 늙어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서 이게 실력이다 난 이거 불가능하다 도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냥 돈만 다 털리고 다시 쳐다보지도 않다가 말년에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서민을 상징하는 서준호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준비도 안 할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에 이 조우진이는 고학벌의 높은 위치에 있는 공직자, 명예, 권위, 권력 다 가진 그런 위치로 나오죠. 거기다가 더더욱 시청자들을 열받게 하는 장치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 영화에서 그게 이제 젠더 감수성을 건드리는 거 여자는 안 돼 뭐 이런 거 커피 타와라 뭐 등등 요즘 시대의 여성들을 가장 열받게 만드는 주요 멘트들을 족족 날려줍니다. 그러니까 여성 관객들로 하여금 안 그래도 빡쳐 죽겠는데 분노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대사들을 잘 심어놨어요. 그래서 확고하게 악당 사이드에서 대변을 하고 있죠. 영화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 나쁜 놈 때문에 IMF가 한국을 집어삼켰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관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의도가 보여요. 어차피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지 않으니까 멍청하게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이해해라 그런 장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조우진이가 인간성이 쓰레기인 걸 뭐 제외하고 극중 조우진이 주장한 경제 정책적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화장실 씬이었습니다. 금융실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관님, 그래도 IMF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조우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찬스다. 어차피 한국은 재벌들이 다 먹여 살리는데 노동자 계급에 있는 놈들이 너무 말이 많아. 이렇게 한마디로 잘 살게 해주니까 기어오르는 거다 식이죠. 영화 부당거래에서 나쁜 검사로 나오는 류승범이 비슷한 대사를 쳤습니다. 호의가 지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고 대사가 있었죠. 유명한 대사죠. 조우진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망하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노예는 노예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개기면서 지배층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뭡니까 이거 갑자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돼. 네, 맞습니다. 이걸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국뽕에 젖어서 애국심 넘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좀 억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서민들이 서민으로 살게 되는 서민으로 남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개똥 같은 자존심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트레이딩 하다가 손절매 못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심리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기 이전 시절부터 사실 중국의 속국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린 다 교과서에서 배웠죠. 물론 광개토대왕이 리즈 시절, 삼국시대 때는 뭐 안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옛날로 타고 넘어가면 뭐 홍익인간까지 나가야 되니까 뭐 답 없는 얘기고 중세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이 한반도의 지정학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뭐 중국을 황제로 모시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의 짱은 뭐 왕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한국은 왕이고 중국의 대빵은 황제고 뭐 이랬잖아요. 중국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으로 스스로들이 사대부들이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좀 세진 다음에는 전쟁도 한번 못 해보고 그대로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쳤죠. 그래서 현대사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 한반도는 일본 거였고 일본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두 방 빵빵 쏘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고 그 당시에 브레튼 우즈로 신체제, 그러니까 신식민지 개척에 나서고 있었던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이미 사실은 이 식민지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죠. 남침을 합니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때 남한 놈들, 쟤네들, 이승만이니 뭐니 해가지고, 니네들, 저희 미국에 완전 식민지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럴 거면, 식민지가 될 거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통일해버리겠다. 이러면서 지네들이, 남침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 미국이 남한 편에 서서 북한을 방어하지 않으면 아시아 식민지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니까 마침 잘 됐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굵직굵직한 전쟁도 필요했는데 마침 또 여기서 남북전쟁, 한반도 남북전쟁이 터져주고 하니까 미군들 투입해서 싸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군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중공군, 그러니까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군들이 죽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이죠. 예, 자, 미국이 이미 이런 나라인데 일반적인 서민들은 우리나라 재벌들 보고 개새끼 소새끼 나쁜 악덕 재벌 서민 착취 그러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앞에 벌어지는 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거죠. 하지만 그나마 좀 넓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재벌이 왜 재벌이 된 줄 아냐? 그렇게 악랄하고 잔혹하게 돈을 벌어 제끼니까 재벌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죠. 미국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잔인하고 지독할 정도로 합리적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국가예요. 이걸 조우진이가 알았던 겁니다. 단순히 재수없고 띠꺼운 놈이고 이후에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재벌들을 더 재벌로 만들고 서민들은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비전이 없는 삶으로 전락시킨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게 된 그런 악당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때 IMF를 안 받아들였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할 거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는 매한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IMF를 안 받았다고 하던들 2018년을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지금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냐고요? 없어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는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네. 그나마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산층이 좀 두터운 나라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빵빵하게 해대주면서 그나마 빈부격차가 조금 덜한 국가 중 하나인 거예요. 그나마. 지금 엄청나게 크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나마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좀 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간혹 이렇게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열받아가지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일부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나 이 팟캐스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벌들이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주제인 이 국가 부도의 날은 누가 만들었죠? 재벌이 만든 겁니다. CJ가 만든 거예요. CJ가 배급사예요. 진짜 뭐랄까 되게 조금 공부하고 뭔가 진실을 알았다고 착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처음엔 으악 거리면서 댓글도 쓰고 어디다 글도 쓰고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척하는데 그게 다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지켜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스스로 미쳐가지고 이제 좌익이든 우익이든 어떤 정치 세력에 이용당하는 노예가 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자기 생각이 정말 옳았나라고 의심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할 것인가 이렇게 갈리게 돼 있어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또 공교롭게도 이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좌파적인 생각이든 우파적인 생각이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일단 돈은 벌고 나서 주장다운 주장을 하라 이거지. 이게 핵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돈을 벌 줄 모르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냥 노예로 살게 되는 게 원래 이 구조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노동이라는 걸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을 지시하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렇잖아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뭔가 일감을 줘야지 노동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일감을 주는 사람은 노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야 이런 거 해 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극중에 조우진은 김혜수가 또 저항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나서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자본주의 국가 중에 이 조우진이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 뭐 해피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도래한 케이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게 한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을 사는 걸 포기하고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애 낳는 거 포기한다고 하죠. 근데 모든 국민들의 연봉이 뭐 마냥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 10억씩 받는 세상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달라져요?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말만 더 나오죠. 똑같습니다. 모두가 10억 연봉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면요. 똑같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더 궁핍하게 사는 나라에 있는 못 사는 나라들에 있는 노예들을 수입해다가지고 자기네 밑에 두게 하겠죠.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따 또 제가 그거 증명해 드릴게요. 오늘 다 그 방송 내용에 있는 겁니다. 10억을 받게 되면 그때 또 그게 또 부족하다고 물가는 그에 맞게 또 족족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월급 생활이라는 게 절대로 신분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 산에서 정치를 해가지고 뭐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김혜수가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한 세상 같은 거였다면 조우진이 보여준 세상은 이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방송 깁니다. 아직 진짜 제대로 된 얘기는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이제 잠깐 광고를 보시고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나마 김혜수와 조우진이는 소위 기득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김혜수는 착한 놈이고 조우진은 나쁜 놈이었을 뿐 허준호와 유아인은 이제 서민 사이드에서 서로 대비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둘에게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으로 배우는 투자와 금융의 박승세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필요한 모든 것 2018년판 완강을 기념하여 두 번째 챕터까지 무료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픈 카톡으로 개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이나 블로그, 페이스북을 참고하시고 오픈 카톡 주소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강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는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재테크라는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년퇴직을 해도 늙고 병들어 혹시라도 노동력을 잃게 되더라도 영원히 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해야만 하는 트레이딩. 2018년엔 공부 많이 하시고 살면서 만나게 될 다양한 투자 기회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고였습니다. 이제부터 더 끔찍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자, 허준호. 우리 준호 형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허준호가 상징하는 게 우리 시대의 거의 모든 아버지를 대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IMF 맞아서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속으로 그 장면 보면서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하면서 제발 죽지 마 하면서 이제 그 동기화가 됐죠. 전 영화를 그렇게 봅니다, 원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허준호의 동생인 김혜수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읍소하는 장면, 거기서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최후에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남자가 누군가한테 빌 때는 말이죠. 이 죽는 게 너무 쉬워서 비는 겁니다. 비록 친동생의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가는 장면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장면에서 김혜수는 눈시울을 붉히고 허준호가 머쓱거리면서 웃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병신, 쓰레기, 무능한 인간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순간 거의 제 생각엔 제 경험상 거의 무적이 됩니다. 희망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단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진짜 인간이 가진 모든 포텐셜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도 모르겠고 비전, 희망, 생각, 전략 이런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야겠다 이것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놈들은요 다 배불러서 뒤지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면 정신병 걸려서 죽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소말리아, 뭐 기아, 난민들 자살하는 거 봤어요? 아무튼 죽음을 초월하는 순간 그 순간을 맞으면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떠나서 일단 명줄 다할 때까지는 살아남는 그런 어떤 진짜 근성 같은 게 완성이 됩니다. 나름 강철 멘탈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살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운도 되게 중요하고 그 운이 들어올 때에 그 준비되는 엄청나게 많은 준비들과 공부들, 수학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튼 그거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 허준호라는 캐릭터는 대부분 서민들이 살게 될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나가기 전에 상당히 레밍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레밍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대부분 자기가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 좋은 놈들 위치에는 가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려는 그런 부류들. 그러니까 애초부터 포기부터 하고 자기가 좀 할 수 있는 거 하기 편한 것부터 찾는 그런 전형적인 서민들의 습성을 보여주는 타고난 노예계층을 뭐랄까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인류 역사는 진화의 역사이고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 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 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 대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국가 대 국가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느냐?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는 놈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말도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우리는 1분 전에 우리보다 진화했다라는 말. 천원돌파 그랜라간의 명대사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서민 계층에 있는 놈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을 지배하는 기득권들은 자기들끼리 이너서클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다 헤쳐먹고 서민들에겐 잘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별로 나눠주지 않아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뭐 재벌? 악독하고 악랄하게 착취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생각이 멈추냐 이겁니다. 뭐 그들이 나눠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눠주면 뺏어야죠. 싸워야죠. 전투력이 없으면 전투력을 만들어야죠. 근데 이걸 싸우는 방법이 무슨 뭐 단식 투쟁, 뭐 삭발, 무슨 고공 투쟁 이딴 식으로 하니까 문제인 거지. 일반적으로 서민들은요. 그 전투력을 만들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조우진이 말한 말 많은 노동자 계급들이라는 게 이 허준호를 이야기하는 건데 조우진은 매일매일 제 생각에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기득권이었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날이 발전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쵸? 아주 무서운 정치판의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허준호로 대표되는 서민들은 책은커녕 영어 단어 하나라도 하루에 한 개라도 외웁니까? 전혀 안 하죠. 즉 기득권들이 기득권인 이유는 분명하고요. 지배당하는 계급은 지배당할 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 계속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는 더 끔찍한 것도 연출을 했더군요. 허준호의 아들이 조우진이 차린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와, 이 영화 감독 진짜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노예가 새끼를 까봐야 또 노예를 만든다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걸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고 보는 사람들도 별로 인식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더 잔인한 것도 있어요. 허준호는 20년 뒤에 계속 공장을 돌리게 됐잖아요. 그죠?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로 바뀌어 있죠. 마지막 대사 기억하십니까? 야 핫산 빨리빨리 해! 라고 하잖아요. 뭐 채찍만 안 들었지 사실 악랄한 노예 매니저 맞습니다.
아까 광고 나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즉 노동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계급 상승을 꾀하기보다는 자기 밑에 더 최악의 노예를 두고 그들 위해 가짜는 권위를 휘두르고 있음을 방금 그 장면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연봉이 1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변하는 거 없고 자기 아래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부릴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100억 연봉 100억 1000억 받는 사람들 막 힐난하면서. 저는 그 장면 진짜 그 장면에서 또다시 이 영화 감독의 악랄함 같은 거를 느꼈죠. 그리고 이 영화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화 감독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걸 이해를 할까? 막 알기나 하고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루하루 힘겹게 때로는 보람차게 노동을 하고 있다가 우환이 닥쳐서 힘들어지고 길을 못 찾고 자살 시도하고 집 넘어가고 그런데 자기 자식을 또 그 기득권의 노예로 길러내고 허준호의 아들은 또 그 기득권 조우진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조우진의 회사 생활을 하다가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또 조우진의 자식에게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무한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계급을 올리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급을 올리는 게 너무 힘들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런 시도를 하다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too much high risk에 노출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 좁은 시각에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멋대로 착각을 해버리고 판단을 내려버리죠. 우리 방송 주제는 투기꾼이니까 이 선물 옵션 거래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파산하고 망함의 지름길이고 1000%, 10,000%, 100,000%씩 수익 내는 건 노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노름을 하고 있는 투기꾼들을 욕하게 막 야 이 투기꾼 나쁜 놈들아, 공매도 불법 세력 나쁜 놈들아 하고 욕하게 내버려 두면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도 안 합니다. 후회해야 되는 건 줄도 모르고 인생이 훅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50대를 맞고 60대를 맞고 70살을 맞아요. 예. 당연히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스스로 세뇌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뭐 저는 그런 세력들의 대표 주자를 태극기 집회에 있는 노인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회화라고 합니다. 진짜 어이없죠? 여기서 우환이 닥친 게 과연 조우진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라는 거죠. 인류사는 원래 풍파가 있는 겁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대사 몇 줄 안 나오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잔치는 끝났다 이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냥 잔치가 끝날 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잔치가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걸 따지고 있는 거, 그런 기자들 뭐 그런 대학 교수들, 그런 것들은 뭐 기자나 대학 교수가 하면 됩니다. 이완용이 나쁜 놈이든 말든 이 방송을 청취하고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중요하지 옛날에 죽은 이완용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 척도를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놈인 걸 알고 있으면 되죠. 그걸 간파한 게 바로 유아인입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유아인. 자, 유아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유아인처럼 한 방을 노리고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유아인 같은 캐릭터는 세상에 잘 없습니다. 차라리 유아인에게 10억을 맡겨버린 24살짜리 그 양아치같이 생긴 청년, 그런 애는 존재할 만한 케이스죠. 유아인은 너무 맥락없이 대단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놔가지고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유아인 같이 베팅이 가능하려면 그 이전에 오일쇼크 같은 걸 겪었던 트레이더다라고 한다는 가정이 있었으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인이 사표를 내는 장면에서 유아인의 상사가 이런 말을 하죠. 너 같은 놈이 없었는 줄 아냐? 오일쇼크 때도 달러쇼크 때도 다 있었어. 하지만 날 안 망했어 라고 하죠. 맞습니다. 유아인이 어째서 그런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었는지 감독이 묘사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생각엔 영화 감독으로서는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감독이 그걸 연출할 수 있었으면 제 생각엔 영화 감독 안 하고 트레이더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영화 감독이 그 트레이더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해도 제 생각엔 그걸 이해하는 순간 스스로 트레이더가 되면 됐지 이해를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고 따라서 유아인 같은 캐릭터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하기가 매우 쉽지 않았을 거다.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묘사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연출이 있는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 연출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다 투기꾼 되죠 그렇게 되면. 자 아무튼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첫 번째 의문, 도대체 유아인은 왜 투자자를 필요로 했을까? 증권사에 일한 사람이면 뭐 스스로 퇴직금 받아서 스스로 자기 돈으로 풋옵션에 몰빵을 해도 되었을 텐데 왜 남의 돈이 그렇게 필요했을까? 투자 설명회, 허접한 투자 설명회를 해야 했을 정도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빅쇼트라는 영화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빅쇼트를 보면 동네 변방 헤지펀드 애들이 대형 투자은행, 증권사 이런 데 가서 CDS라는 상품을 제안하고 그걸 제발 팔아주세요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풋옵션 같은 거를 새로 설계를 해서 증권사나 은행 보고 그걸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돈이 돼야지 발행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발행을 해주려면 그래야지 뭐 몇십억을 벌든지 하지. 97년이었으면 우리나라 거래소에 풋옵션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라서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은 유아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거의 기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베팅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다. 계급을 올렸다.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죠. 이 장면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영화 잘 봤다 하고 넘어가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우리 시대의 허준호들입니다. 아니 보고 느끼는 게 없을까? 아니 솔직히 안 궁금합니까? 도대체 유아인은 뭘 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런 기회에 노출되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돈은 많이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기회라는 걸 알고 안 하는 거랑 기회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랑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 그런 기회에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시드머니를 갖다 박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 서민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향욱 같은 새끼한테 레밍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열받는다. 으악 제가 우리 무시했어. 우리 서민들을 얕잡아봤어. 이렇게 막 악악거리잖아요. 윗대가리 놈들, 기득권 놈들이 야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악악거릴 줄 알지 스스로 윗대가리가 될 생각을 안 해보고 스스로 기득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거,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이 서민들은.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보고 야 니네들이 서울대를 못 가는 이유는 뭔지 아냐? 이러면서 그냥 공부를 안 해서 안 가는 거고 못 가는 거다.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냥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는 게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죠. 인생 엄청 깁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할 수 있는 시간 아직 많아요. 돈 좀 부러지고 잃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벌면 되죠. 애초에 다 늙어서 트레이딩을 접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돈 잃으면 노동해서 벌 수가 없습니다. 뭐 그건 뭐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니 그걸 또 알고 재벌들이 준비해 놨잖아요. 자, 은퇴하신 분들 여기 와서 닭을 튀기세요. 편의점에서 띡띡띡 그냥 바코드나 찍으세요 라고 해놨잖아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개미지옥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고 세팅되어 있다. 자, 그런데 왜 모두가 유아인이 될 수가 없느냐? 이 유아인 같은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이 영화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쉽게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수도 없이 틀려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틀려보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서의 실수들과 틀림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중독적으로 카지노 가서 바카라에 홀짝 걸듯이 운에 자기 운명을 거는 행동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경제 공부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방송 레벨을 또 한 번 올리면서 외연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에서 예측이 너무 자주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으로 변해서 먹을 때 제대로 못 먹습니다. 반대로 예측이 너무 잘 맞아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변해서 손실을 막아야 될 때 못 막습니다. 뭐 이런저런 안 되는 이유들이 꽤 있는데 방송이 매우 길어지기도 했고 어차피 방송한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렇게 공짜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얻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그냥 공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 수위는요, 정확하게 다 공짜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 정주행해 오신 분들 몇 달 전에 대비해서 지금 뭐 얼마나 발전하셨습니까? 발전을 안 했다면 발전 안 한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있거나 듣고 있다면 내년에도 구독 열심히 하고 이 방송 클릭하고 들어봐야 나아짐 없어요. 그냥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랑은 그냥 좀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대충 얘기한 것 같아서 좀만 더 마무리하자면 큰 삶의 사이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만 가지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죠.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 전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못하는 걸 수도 있죠. 트레이딩을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아주 1 더하기 1은 2밖에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여러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과학만 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학을 갑니까? 못 가잖아요. 물론 이렇게 비유하는 것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제가 대학교 부정론자라서 좋은 비유가 못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한국 사람들한테 적절한 비유는 대학교보다 좋은 비유가 없는 것 같아서 예를 그렇게 들어드렸습니다. 그런 겁니다. 트레이딩 잘하고 싶어가지고 경제 공부한 죽서락 하는 사람들 불쌍한 겁니다. 공부를 그것밖에 안 하고 있는 거냐라고 꾸지람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바보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맞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것밖에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답답하죠. 자, 아무튼 자, 가격이 어느새 60만 원 됐습니다. 뭐 이거보다 이게 사실 문제죠. 250만 원짜리. 자, 이번 주부터 강의 진행 속도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빡시게 달릴 겁니다. 가격도 팍팍 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안녕.